2022년 3월 6일 한국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3만 2,306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이후 건강이 악화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지만 이날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투표소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말 특별사면 복권되면서 선거권도 회복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7%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현장 혼선으로 결국 반쪽짜리 흥행에 그치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4일과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6.93%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4,419만 7,692명 가운데 1,632만 3,602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절차상 확진자와 격리자는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 마스크를 착용한 전담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 안내 문자를 제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들의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별도 투표함이 없어 현장에서 선거 사무원이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용기에 기표용지를 수거하는 일이 벌어져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사전투표장에 마련된 확진자 투표소는 야외에 한 개만 설치돼 확진자들은 강한 바람을 맞으며 200m가량 긴 줄을 서며 마냥 기다려야 했다. 일부는 강풍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 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를 기다리던 확진자가 장시간 기다리다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부산 강서구 명지 1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유권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선관위 측이 확진자,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속이 훤히 비치는 비닐봉투에 담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겠다고 말해 유권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사전투표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상자 등에 수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5일 오후 실시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신분 확인 등 절차상 혼선으로 강풍이 부는 날씨에 유권자들이 야외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건 물론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상자 등에 수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 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나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린 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이어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뒤 전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서울역 임시 사전투표소에서는 오후 5시 38분이 되어서야 첫 확진 유권자의 투표가 이루어졌고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친 확진 유권자는 4명에 불과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진자는 물론 격리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기줄도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투표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 곳곳의 확진자 전용 임시 기표소에는 투표함이 마련되지 않아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 등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직접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쇼핑백과 플라스틱 바구니,
상자 등의 투표용지를 수거해 일부 유권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에 확진된 김부겸 국무총리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함이 아닌 투표 사무원이 들고 있는 투명 비닐봉지에 투표용지를 넣었다. 5일 오후 진행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한 투표 관리로 곳곳에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한 지역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받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은평구 신사 1동 투표소에서 확진자분들이 투표용지와 투표 봉투를 받고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알렸다. 투표 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 손엔 이재명 기표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쥐어졌던 것이다. 무려 3명이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들어보니 조사 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2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며 그 추웠던 저녁 유권자분들과 당원분들이 선관위와 대치하며 큰 곤욕을 치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려고 5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며 선관위에 항해 방문하기 위해 왔으며 추후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김은혜, 이영, 유경준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해 방문한 상황이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진행요원이 걷는 방식으로 진행돼 곳곳에서 부정투표가 아니냐는 항해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서초 엄마들의 모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좀 전에 투표하러 다녀왔는데 투표함이 없고 참관인도 없고 진행요원이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모아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주고가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는 선거사무원이 수거해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며 이 과정은 최대 6명의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 입회하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넣는 과정에 별도의 이송함을 준비 못한 것은 미흡했지만 이 과정을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입회했기 때문에 부정투표 우려는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확진자용 투표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확진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일반인이 투표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투표소에는 확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시 전에 들어온 비확진자들 투표도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관외 투표자의 경우 투표용지가 서류봉투에 담기는데 관내 투표자는 서류봉투에 담기는 절차 없이 투표함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투표소별로 종이박스를 사용한다거나 바구니를 사용한 곳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 사전투표의 경우 확진자용 기표소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준 임시봉투에 넣음, 선거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담은 봉투를 전해줌, 선거사무원이 그 봉투를 바구니나 박스에 담음, 정당 참관인 임시기표소는 최대 6명, 선거사무원이 같이 그 바구니나 박스를 옮겨서 사전투표함으로 감, 참관인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를 하나씩 뜯어서 투표용지만 사전투표함에 넣음 순서로 진행된다. 관외 확진자의 사전투표는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기표용지를 자기 구역 선관위에 보낸다고 적힌 봉투에 넣어서 봉함, 선거사무원에게 이를 전해줌, 선거사무원이 바구니나 박스에 담음, 정당 참관인 임시기표소는 최대 6명, 선거사무원이 같이 그 바구니나 박스를 옮겨서 사전투표함으로 감, 참관인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대로 사전투표함에 넣음 순서로 진행된다. 5일 새벽 발생해 축구장 80개 규모 면적의 산림을 불태우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 중인 강릉 옥계면 남양리 산불은 방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토치로 불을 지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60대 남성 A씨를 남양리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가스토치와 헬멧, 도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화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시 10분쯤 강릉 옥계에서 산불이 발생 산림과 주택 내 채를 태우고 인접한 동해 망상동과 바란동 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해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동해지역 민가가 불에 소실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투표율 떨어지게 산불 더 나면 좋겠다는 여당인 민주당 지지자들 발언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5일 해당 게시판에는 경북 쪽에 산불 더 날 가능성이 있음. 이라고 묻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에 울진 쪽 산불 났던데 피해는 안타깝다면서도 피해 지역에 대해 완전 국민의힘 몰표를 주는 곳이라서 선거일 전까지만 피해는 없게 산불 좀 더 나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 조금이라도 투표율 떨어질 듯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원도 산불 더 나서 주민들 투표할 겨를 완전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강원도는 어차피 대부분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산불 더 나면 이득이다 등 여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캡처돼 다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네타즌들은 악마가 따로 없다 사이코패스 아닐까 산불이 나길 바라면서 피해는 또 없길 바라는 건 멍청한 거냐 뭐냐 지금 강원도 사람들은 피눈물 쏟고 있는데 저게 할 소리인가요 주작이래도 너무 심하다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다 인간이길 포기한 듯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지난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5일 밤 동해시 대진동까지 번진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세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주민의 112 신고로 검거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한국은 물론 전체 비영어권 드라마 중 최초로 미국 배우조 합상 SAG에서 세계 부문을 수상했다. 이정재와 정호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타모니카 바커행어 이벤트홀에서 열린 제28회 SAG 시상식에서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오징어 게임은 시상식에 앞서 발표한 TV 부문 중 스턴트 앙상블상에도 선정됐다. 다만 이 부문의 최고상 격으로 출연 배우 전체에게 주는 앙상블상 수상은 석세션에 밀려 수상이 불발됐다. 다음 달 10일에서 13일까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그룹 BTS의 단독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회당 1만 5천 명 규모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콘서트가 실외 단독 공연이라는 점에서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연이 열리는 3일 동안 4만 5천 명의 관객이 모이게 된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인 위드 코로나 이후 이달 16일까지 문화체육부가 허가한 대중음악 공연 총 149건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로도 최대 규모다. 연예계 공식 커플 배우 현빈, 손예진이 오는 3월 결혼한다. 손예진은 10일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가 만나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뭔가 상상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어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축복해달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가성비 스마트폰을 내놓는다. 이달 출시 예정인 애플 아이폰 SE 및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공세를 이기기 위해서다. 고가 스마트폰에 지원되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출시 가격은 50만 원대다. 업계에선 삼성이 작정하고 가격을 낮췄다는 말이 나온다. 중국의 중저가폰 공세와 함께 애플 아이폰까지 중저가폰에 본격 뛰어들면서 1위 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올해 애플 아이폰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애플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중저가 아이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월 중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인 갤럭시 A 시리즈를 공개하는 갤럭시 어썸 언팩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역대급 가성비 스마트폰 갤럭시 A53과 갤럭시 A73 두 개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중저가 폰에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A53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작이 최고의 가성비 폰으로 평가받으며 엄청난 판매량을 올렸기 때문이다. 전작보다도 가격 대비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갤럭시 A53은 6.52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엑시노스 1200 칩셋이 탑재된다. 후면 카메라는 6400만 화소 트리플로 예상된다. 상위 모델인 갤럭시 A73은 6.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펀치홀 패널도 적용되며 디스플레이 아래 지문 스캐너도 탑재한다. 아울러 스냅드래곤 7XX 칩셋으로 구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중저가 폰 갤럭시 A 시리즈의 실적은 삼성전자 점유율의 바로미터다.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다. 판매량만 놓고 보면 아이폰 13보다도 많이 팔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때문에 글로벌 1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었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난민 구호와 강원도 산불에 따른 피해 복구에 각각 70여억 원, 3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주말인 5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 물품 지원 등을 국제기구와 연대해 추진 중이라며 100만 달러 상당의 가전제품을 포함해 600만 달러, 약 73억 원을 우크라이나 적십자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물류와 결제 차질로 삼성전자의 러시아행 선적도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는 삼성전자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0%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에서 TV 생산 공장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지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애플,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제품의 서비스와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경제 제재 동참을 선언했다. 이대로 가면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90년대생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5년 가까이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했지만 다음 정부에선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됐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 각 4.5%씩을 낸다. 40년을 냈다면 받는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고 지적해왔다. 기금 적립금이 쌓였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고갈 시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 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5년, 기재부는 2056년 등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로 급증한다. 2055년 무렵은 지금의 90년대생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시점이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면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내는 사람이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론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0.8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만 명대로 내려섰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 수익비 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 가치 대비 받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3배에 육박한다. 제도 도입 초기 참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몇 차례 개혁하긴 했지만 수익비가 한 배 안팎인 사적연금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다. 90년대생이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우선 현재의 수익비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선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현재의 연금 개혁을 방치하더라도 한 푼도 못 받지는 않는다. 다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은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적립 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 연도에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라면 부과 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을 하는 시기다. 스웨덴 등 다른 많은 국가도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금처럼 받을 수는 없다. 수익비가 크게 나빠지게 된다.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엔 사적연금의 수익비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자들 사이에서 거세게 나오는 이유다.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며 법정서 웃는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만으로 14살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 나온 대사입니다. 만 13세 소년이 자신보다 더 어린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소년법정에서 한 말인데요. 촉법소년 제도에 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판사 역할의 김혜수는 드라마에서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 따르는지라며 엄격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1953년에 정해진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형사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바로 통계이다. 통계는 분명히 촉법소년의 나이 하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법원 송치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21년 전체 소년범죄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에 달하고 있다.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만 살펴봐도 살인사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이나 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것과 촉법소년 나이, 어떤 상관이 있다는 증거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잔혹한 범죄를 범해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의 개입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단지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이 2년 소년원 송치이다. 13세 소년이 살인해도 수사기관은 절대로 관여할 수 없다.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다. 법원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2년 소년원 송치 처분만 가능하다. 그래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살인을 범한 촉법소년도 다른 촉법소년과 같이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 이 부분이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살인을 범한 촉법소년이 다른 촉법소년에게 악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다. 한 명의 흉악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촉법소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면 모두 형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나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어도 여전히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13세 소년이 폭력을 행사했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진정으로 사과해 피해자가 용서했다면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나이가 하향되어도 13세 소년 중 99%는 지금과 같이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다. 보호처분으로 도저히 교화가 어려운 1%의 흉악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해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흉악범죄를 범한 촉법소년. 자신이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죄를 일삼는 촉법소년에게 현재의 보호처분은 이들을 교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죄질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때 교정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